옷장을 열면 입을 옷이 없는데 왜 우리는 또 새 옷을 살까요? 이 끝도 없는 유행의 굴레,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오늘 바로 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패션이란 게 아예 없던 세상을 상상해 보고요. 그 다음엔 새로움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모든 걸 바꿔놨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게 지금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패션이 없던 세상입니다. 이 사이클이 시작되기 전이죠.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패션을 제대로 알려면요. 아예 패션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로 시간을 되돌려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정말 재밌는 지점인데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은 옛날, 오른쪽은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보면요. 사실 옷이라는 건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평생 거의 똑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패션은 어때요? 완전 정반대잖아요. 끊임없이 아주 의도적으로 바뀌는 것. 그게 바로 현대 패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이전에는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입는 옷 스타일이 거의 똑같았다는 거예요. 상상이 가시나요? 옷은 귀하고 비쌌으니까 선택의 여지도 거의 없었고요. 심지어 사회 계급이 달라도 스타일은 비슷했어요. 그냥 옷감이나 장식이 좀 달랐을 뿐이죠. 패셔너블하다, 유행에 뒤처졌다, 이런 말 자체가 아예 없던 시절이었던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모든 게 바뀐 걸까요?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모든 걸 뒤흔든 아이디어, 새로움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18세기에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몰아칩니다. 상업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옷 생산량이 늘고 가격도 저렴해졌고요. 또 부르주아라는 새로운 부유층이 등장해서 기존 귀족들과는 다르게 보이고 싶어 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초의 패션 잡지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스타일이 순식간에 퍼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변화는요, 사실 철학의 혁명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르네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전통이나 계급이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생각과 선택으로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의 전환 속에서 옷은 자비를 표현하기에 정말 완벽한 도구가 된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더니티, 즉 근대성이라는 개념이 폭발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역사상 처음으로 새로운 것이 그 자체로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등장한 겁니다. 과거와는 다른 지금 현재의 것, 최신의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 이게 바로 패션의 엔진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새로운 스타일을 쫓는 건 단순히 신분을 과시하는 걸 넘어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된 거예요. 새롭다는 게 곧 좋다는 것과 동의어가 된 거죠.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새로움을 향해 달리는 엔진이 너무 과열돼서 막 스스로를 태워버릴 지경에 이르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파트, 바로 그 사이클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바지통은 넓어졌다가 갑자기 좁아졌다가 또다시 넓어지는 걸까요? 여러분도 겪어보셨죠? 몇 년 전에 입던 스키니진은 촌스러워 보이고 또 옛날 와이드 팬츠가 갑자기 힙해지고요. 여기에 무슨 대단한 사회적 의미라도 있는 걸까요? 철학자 라르스 스벤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유행의 순환은 사실 어떤 깊은 사회적 의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저 바로 이전에 유행했던 것과 달라져야 한다는 그냥 그 필요성 때문에 계속 움직인다는 겁니다. 변화를 위한 변화인 셈이죠. 이게 바로 새로움의 역설입니다. 한번 보세요. 첫째, 남들과 달라 보이기 위해 새로운 스타일이 등장하죠. 둘째, 이 사이클이 점점 빨라지면서 그 다음 새로운 걸 더 빨리 찾아 헤매게 됩니다. 셋째, 그러다 보니 디자이너들이 아이디어가 고갈돼서 결국 과거의 것을 다시 가져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레트로라고 부르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냐? 너무 많은 스타일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면서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의 경계 자체가 흐릿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1990년대 이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딱히 하나의 지배적인 트렌드라는 게 없어요. 여러 스타일이 그냥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뭐랄까, 모든 게 유행인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딱히 유행인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건 마치 넷플릭스 같아요. 매일같이 새로운 컨텐츠가 쏟아져 나오지만 정말로 새롭고 혁신적인 작품은 찾아보기 힘든 것처럼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게 나온다는 착각은 주지만 진짜 판을 바꾸는 혁신은 점점 더 보기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유행의 사이클은 깨졌고 뚜렷한 트렌드도 없다면 도대체 지금의 패션 세계는 뭘로 돌아가는 걸까요? 마지막 파트입니다. 패션은 어떻게든 의미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 하나의 트렌드가 없다면 누가 이 바닥의 권력자일까요? 누가 우리에게 다음엔 이게 유행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권력을 진 사람들은 바로 트렌드를 예측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트렌드 예측 기관들이요, 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엄청난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내년에 이 색깔, 이 스타일이 유행할 겁니다 라고 예측을 내놓으면 불안한 디자이너들이 전부 그걸 따라서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예측이 스스로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일종의 자기 실현적 예언인 셈입니다. 새로움이라는 무게가 이제 약해지니까 패션은 필사적으로 다른 곳에서 의미를 빌려와야만 합니다. 첫째, 예술의 권위를 빌려오는 거죠. 루이비통 같은 브랜드가 유명 예술가랑 협업하거나 까르티에처럼 아예 미술관을 세우는 식으로요. 둘째는 정체성입니다. 특정 집단의 소속감을 나타내거나 반대로 저항의 의미로 옷을 입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충격요법입니다. 발렌시아가의 낡아빠진 운동화처럼요. 아름다움보다는 그냥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데 집중하는 현대 미술의 전략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패션은 어떤 의미를 담으려는 필사적인 시도로 특징 지어진다.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두면 아무 의미 없는 물건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결국 이 모든 의미 부여는요, 새로움이라는 엔진이 꺼져가는 산업의 생존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예술적인 시도, 철학적인 말들, 그 모든 포장지를 벗겨내면 뭐가 남을까요? 철학자 라르스 스벤즈는 냉정하게 지적합니다. 패션은 결국 자본에 종속된 산업이라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딱 하나, 우리에게 이상적인 나의 이미지를 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는 알아요. 새 옷을 샀을 때의 그 만족감이 진짜 잠깐이라는 걸 알죠. 하지만 우린 또 다음 트렌드를 삽니다. 또 지금 유행하는 이 옷이 금방 촌스러운 것이 될 거라는 것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요즘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그 느낌을 계속 좇는 거죠. 유행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그 만족감은 잠깐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게임에 참여하는 걸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 남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새로움이라는 약속으로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당신과 저는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